13장 보부아루처럼 늙어가는 것. How to grow old like 보부아루. 꺼져가는 빛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 계속 타오를 것임을 믿는 것. 오후 1시 42분 대제베 8호선사 열차를 타고 보르도에서 파리로 향하는 중. 창문 밖으로 흐릿한 초록의 물결이 이어진다. 지평선 위에 서 있는 거대한 흰색 풍차가 덮고 바람이 없는 대기 속에서 느릿느릿 돌아간다. 내 앞에는 현실은 구리다 라고 쓰인 튜닝을 입은 10대 여자아이가 앉아있다. 아, 그런데 현실이 뭔가요? 이렇게 묻고 싶다. 프랑스어를 할 수만 있다면. 주위를 둘러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중 내가 가장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이렇게 갑자기 주위에 젊은 이들이 많아지다니 당혹스럽다. 이유를 설명할 순 없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거다. 나는 잊지 않았다. 몇 주 전 대학가에 있는 한 카페에서 글을 쓰기로 했다. 큰 실수였다.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젊음의 바다에 빠졌다. 완벽한 치아와 완벽한 머리카락, 활짝 열린 완벽한 미래를 가진 완벽한 인간들. 젊은 이들은 무심한 듯 튜닝을 걸치고 값비싼 헤드폰을 낀 채 서로서로 격렬하게 주먹 인사를 나누었다. 이런 연병. 나는 거의 이렇게 생각할 뻔하다. 겨우 자신을 수술렀다. 왜냐하면 이건 정확히 고약한 늙은이가 할 법한 생각이고 나는 늙지 않았기 때문이다. 젊고 발랄한 바리스타가 내 얼굴에 티가 준비되었다고 외쳤지만 나는 실존주의의 플라톤에 대해 생각하느라 듣지 못했고 바리스타는 티가 나왔다고 다시 한번 외쳐야 했다. 바리스타가 내가 늙었다고 생각할까봐 걱정스러웠다. 나는 늙지 않았는데 나는 뉴욕타임즈의 를 한 부 달라고 한 저 영감탱이와는 다르다. 바리스타는 무슨 포르노 잡지처럼 카운터 아래 깊숙한 곳에서 한 부를 꺼내주었다. 나는 무슨 고대 유물처럼 자기 테이블 위에 계산기를 올려둔 저 가련한 인간과는 다르다.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늙지 않았다. 우리가 탄 파리행 열차는 도착이 지연되고 있다. 승무원은 처음에는 20분이 늦는다고 했지만 20분은 1시간이 되고 1시간은 2시간이 된다. 열차에 탄 젊은이들은 점점 안절부절 못하며 강박적으로 시계를 확인한다. 마치 그렇게 하면 더 일찍 도착할 수 있을 것처럼. 나이든 승객들은 시계를 확인하지 않는다. 승무원이 애석하다는 듯 도착이 더 늦어진다고 알리자 나는 손목을 들어 분명하게 내 시계를 바라본다. 다들 봤지? 나는 늙지 않았다고. 노년은 고정되어 있는 거대한 물체이며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노년과의 만남은 절대로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노년을 스쳐 지나가지 않는다. 옆구리를 살짝 부딪히지 않는다. 우리는 노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어느 날 아침 시몬 드 보부아르는 매일 아침 그렇게 하듯 거울을 들여다보고 웬 낯선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 사람은 누구지? 거울 속 여자는 눈썹은 눈 위로 흘러내렸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깔렸으며 광대는 지나치게 툭 튀어나오고 주름 때문에 입가에 슬픈 기운이 감돌았다. 저 여자는 자신일 수 없었다. 하지만 저 여자는 내가 맞았다. 내가 여전히 나이면서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보부아르는 궁금했다. 저 글을 쓸 무렵 보부아르는 51살이었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보부아르가 노년에 관한 자신의 저서에서 주장했듯이 나이는 보는 사람의 눈 속에 있다. 보부아르는 자기 앞에서 있는 사람들의 눈이 내 눈앞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까봐, 더 나쁘게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까봐 걱정스러웠다. 보부아르는 20살의 젊은 이들에게 자신이 이미 오래전 죽은 미라로 보일 거라 생각했다.
거울 일화가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강력한 마지막 한 방이 날아왔다. 길거리에서 한 젊은 여자가 보부아르를 멈춰 세우고 이렇게 말했다. 꼭 저희 엄마 같으세요. 보부아르는 혼란스러웠고 배신감을 느꼈다. 한때는 친구였던 시간이 이제는 자신이 모르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보부아르는 언제나 다른 프로젝트나 탐험을 계획하며 앞을 향해 미래로 뻗어나가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이제 보부아르는 어깨 너머로 과거를 돌아보며 되돌아가고 있었다. 자기 나이와 충돌한 것이다. 보부아르가 이 충돌을 미리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보부아르는 젊었을 때부터 노화에 집착했다. 죽음보다도 노년을 더 두려워했다. 보부아르는 죽음은 절대적 무의기에 이상하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년은 삶의 패러디다. 보부아르의 오래된 파트너이자 철학자인 장 폴 사르트르는 노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로 온전히 내면화할 수 없는 상태, 오직 다른 사람들만이 이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가 늙어 보이고 늙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누가 봐도 늙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자신이 늙었다고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노화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자기 나이와 충돌하고 12년이 지났을 무렵 보부아르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63이다. 그러고는 나는 여전히 이 사실이 낯설다. 노화에 대한 지침은 별로 많지 않으며 따를 만한 롤모델은 그보다도 더 적다. 물론 젊은이 흉내를 내는 노인들은 수없이 많지만 그 사람들은 젊은이 흉내를 내는 노인들의 롤모델이다. 나이 드는데 지침이 되어줄 사람은 없다. 소설가이자 철학자, 페미니스트 영웅인 시몬 드 보부아르가 예상 밖의 롤모델 후보자임을 인정한다. 보부아르가 노년에 관해 쓴 글을 암울하다. 보부아르는 우아하게 나이 들지 않았다. 나이와 싸우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나이 들었다. 보부아르는 불빛이 꺼져감에 분노하고 또 분노했고 자신의 분노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노했다. 하지만 결국 보부아르는 노화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노화를 받아들였으며 본인은 아마 부정하겠지만 나이 들음을 사랑하게 되었다. 나에게도 롤모델이 필요하다. 충돌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적신호가 켜졌다. 오늘 아침만 해도 왼쪽 볼에 작은 갈색 반점이 나타나 오른쪽 볼에 있는 쌍둥이 반점과 머리에 있는 형제 반점들, 목에 있는 먼 친척벌 반점들과 합류했다. 어제는 없었던 것이다. 어제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하면 난 거울 속 내 모습을 그리 자주 들여다보지 않는다. 거울을 본다 해도 제대로 보기보다는 눈을 가늘게 뜨고 대충 획 보는 것에 더 가깝다. 내가 물리적 우주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증명해주지만 새로 생긴 반점 같은 불필요한 진실은 보여주지 않는 딱 그만큼의 시각적 정보만이 거울에서 내 뇌로 전달된다. 그러고 보니 나는 몇 년간 내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다. 이런 나를 비난할 텐가? 나는 확실하게 나이 든 남자가 아니라 애매하게 나이 든 남자다. 젊은이보다는 늙었지만 진짜 늙진 않았다. 사이에 낀 이런 곤란한 시기를 뭐라 불러야 할까? 중년 후반? 후반이라는 말 때문에 별로지만 노년 초반보다는 훨씬 나은데 노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늙지 않았다. 나는 진짜로 나이 든 사람을 볼 때 보부아르가 타자라 부른 것을 본다. 너무 낯설어서 하나의 사물이자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 저 사람 늙었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늙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 말에는
나는 절대로 늙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 나도 이 말이 거짓말임을 안다. 하지만 유용한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 덕분에 마르쿠스처럼 매일 아침 침대에서 나와 싸움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는 싸움이란 건 나도 안다. 이미 후퇴가 시작되었다. 내 수염이 처음 회색으로 변했을 때 나는 수염이 하얗게 센 부인이 되지 않기 위해 매주 수염을 갈색으로 염색했다. 하지만 염색을 하는 간격은 나도 모르는 사이 1주에서 2주로 3주일로 늘어나고 있다. 결국 내가 흰 수염에 굴복하는 날을 상상할 수 있다. 충돌이 다가오는 것이 보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나는 늙지 않았다. 나는 자기 기만 능력은 수염 몇 가닥이 처음으로 하얗게 샜을 때 생긴 것이 아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말했듯이 우리가 노화 탓으로 돌리는 많은 결점은 사실 인성의 문제다. 노화는 새로운 성격 특성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기존의 특성을 더욱 증폭한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 강렬한 형태의 자기 자신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보통 긍정적이지 않다. 돈 쓰는데 신중한 청년은 늘 투덜대는 늙은 수전노가 된다. 감탄할 만큼 의지가 강한 젊은 여성은 짜증날 만큼 고집센 할머니가 된다. 이런 성격의 강화는 늘 부정적인 쪽으로만 흘러가야 하는 걸까? 아니, 나이 들면서 그 궤도의 방향을 꺾을 수는 없는 걸까? 더 나은 모습의 나이든 내가 될 수는 없을까? 대부분의 철학자는 기이한 만큼 노년에 침묵한다. 내가 기이하다고 말한 것은 나이 들미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철학자들이 끝까지 생산적인 삶을 살며 장수를 누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플라톤은 여든에 죽을 때에도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이 소크라테스는 99까지 살았고 94세 자신의 가장 유명한 작품을 썼다. 고르기아스는 두 사람을 한참 어린애로 보이게 하는데 그는 107살까지 살았고 죽는 날까지 일에 매진했다. 그들에게 잘된 일이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나이듦의 철학이 필요할지 궁금할 수 있다. 어쨌거나 성공적인 노화에 관한 과학 연구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 다이어트와 운동법, 예방의학에 관한 책도 부족하지 않고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홍보하는 광택이 흐르는 안내책자도 부족하지 않다. 철학이 여기에 무엇을 더 보태줄 수 있을까? 보태줄 수 있는 것이 꽤나 많다. 철학은 우리에게 생각할 내용이 아닌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우리에게는 나이 듦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식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는 노화에 대해 별 생각을 안 한다. 젊음을 유지하는 것만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나이 듦의 문화가 없다. 나이 든 사람들이 절박하게 매달리는 젊음의 문화만 있을 뿐이다. 노화는 질환이 아니다. 병이 아니다. 비정상이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노화는 연속체이며 우리 모두 그 연속체 위에 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늙어가고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도 당신은 늙고 있다. 갓 태어난 아기나 할아버지보다 더 빠르기도 느리지도 않은 똑같은 속도로. 철학은 우리가 소크라테스처럼 단어의 뜻을 명확히 정의 내리도록 도와준다. 늙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다. 나이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 나이는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노화를 연구한 철학자 얀 바스가는 말한다. 나이는 그 무엇의 원인도 아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 있었다.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다. 시계 속의 분, 달력 속의 달이다. 카이로스는
딱 맞는 적절한 때를 의미하는 무르익은 기회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카이로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이 아빠와 딸이 함께 여행을 떠나기 적절한 때로 보였다. 이제 내 딸은 더 이상 내 농담엔 재미있다고 여기지 않으며 더 이상 나와 포옹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대화를 나눈다. 이 불확실한 세계에서 우리의 대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누가 알게 된다. 우리 아이들은 수목관리사가 나무의 나이를 잴 때 확인하는 나이테와 같다.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다. 아이들은 자라고 변화하며 우리는 아이들만큼 명백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또한 변하고 있음을 안다. 나는 점점 더 굵어지는 아이들의 나이테를 그 어느 때보다 더 통렬하게 감지한다. 나는 기쁨을 뒤로 미루고 싶은 유혹에 저항한다. 파리에 가면 왜 안 돼? 지금 청소년기라는 급류가 아이를 휩쓸기 전에 파리에 가면 왜 안 돼? 더 확실한 건 나와 달리 소냐가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이다. 이제 카이로스가 아니라면 무엇일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사전에 모든 그림을 그려놓았고 소크라테스가 경고했듯이 그건 언제나 위험한 일이다. 내 머릿속에서 이것은 부녀의 감동적인 파리 여행이었다. 나는 우리가 보부아르가 자주 방문한 장소들을 지나 거니는 모습을 상상했다. 센 강가에 있는 카페에서 샤르도네와 스프라이트를 훌쩍훌쩍 마시며 실존주의의 계율을 논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나와 13살 내 딸이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는 모습을 상상했다. 이 여행은 나의 기투였다. 기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실존주의 용어다. 기투는 우리가 일상의 환경을 초월하게 해주고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보부아르는 우리의 기투가 영원히 다른 사람들의 기투와 부딪힐 거라고 경고했다.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뒤엉켜 있다. 우리는 타인의 자유로운 만큼만 자유롭다. 나의 기투는 소냐의 기투와 정면 충돌했다. 소냐의 기투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고향에 있는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었다. 나는 지하철역의 승차권 자동 판매기 앞에서 애를 먹고 있다.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의 문제다. 올바른 버튼을 올바른 순서대로 누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할아버지, 내가 할게. 소냐가 말한다. 소냐는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 우리 너겟 좀 먹자. 같은 말을 한다. 소냐는 농담을 하고 있다. 나는 늙지 않았다. 소냐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날아다닌다. 붕붕. 티켓이 출력되고 우리는 순식간에 개찰구를 통과한다.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한다. 소르본 대학이다. 실존주의는 어렴풋하고 알쏭달쏭한 철학이다. 단단히 붙잡을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장소의 인간인 나는 시몬 드 보부아르가 수학한 인류 대학을 목적지로 정했다. 소냐는 한번 둘러보고는 커다란 미색 건물이 별로 인상적이지 않다고 선언한다. 게다가 목적 없는 방문객은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몇 분 동안 우리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추운 바깥에 서서 사탕가게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건물 안을 들여다본다. 적어도 나는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소냐는 눈알을 굴리고 있다. 가방에 손을 뻗어 종이 한 뭉치를 꺼낸다. 시몬 드 보부아르의 파리를 안내하는 안내서다. 두께가 얇다. 보부아르는 프랑스의 철학 영웅인 샤르트르보다 훨씬 적은 관심을 받는다. 하지만 생강의
보부알의 이름을 딴 보행자 전용 다리가 있다. 조짐이 좋다. 내 경험상 다리는 몸을 상쾌하게 하고 정신을 자극한다. 또한 훌륭한 은유가 되어주기도 한다. 우리는 시몬 드 보부아르 다리로 간다. 나는 마치 파리 해방을 선포하는 드골처럼 선언한다. 소냐의 대답은 비언어적이다. 미묘하면서도 날카로운 문화를 굴리기. 우리는 봄에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공기에 겉옷을 여미며 센 강가를 걷는다. 아빠, 소냐가 말한다. 나 질문 있어. 질문? 모든 철학의 씨앗, 궁금함의 뿌리. 어쩌면 소냐는 세상이 전부 환상일 뿐인지 아니면 진정성 없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진정성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칸트의 정원 명령이 소냐의 흥미를 끌었을지도. 질문이 뭐든 간에 나는 무척 기쁘고 아버지로서 지혜를 전해줄 작정이다. 그래, 소냐야, 질문이 뭔데? 언제부터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했어? 24살 때쯤인 것 같은데? 왜? 그냥 다 밀어버리지 않았어? 희망을 놓지 못한 것 같아. 다 부질없다는 거 알잖아, 아빠. 그래, 그렇지. 플라톤의 대화편과는 사뭇 다른 대화로군. 하지만 이게 시작이겠지? 계속 걸으면서 내가 먼저 나선다. 나는 실존주의에 대해 아빠 스플레인을 늘어놓는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존주의는 실존에 초점을 맞춘 철학이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철학의 본래 목적으로의 회귀를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실존주의는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를 다룬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실존주의자들은 이 질문의 답이 오로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 답은 신이나 인간 본성에 있지 않다. 하나의 인간 본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각기 다양한 특성들이 있을 뿐이다. 또는 보부아르가 말했듯이 본성이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러한 주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인간에게 쥐어주며 동시에 겁을 주기도 한다. 사르트르의 유명한 말처럼 우리는 자유를 선고받았다.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데 진정으로 자유롭다면 자기 불행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스스로 져야 하기 때문이다. 실존주의자들에게 사람은 곧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다. 더 이상의 반박은 없다. 우리는 온전히 실현한 기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추상적인 개념의 사랑이란 없으며 오로지 사랑하는 행동만이 있을 뿐이다. 천재란 없고 천재적인 행동만이 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한 번에 한 붓길씩 자기 자화상을 그린다. 샤르트르는 우리가 곧 자화상이며 오로지 그 자화상일 뿐이라고 말한다. 더 이상 스스로 찾기 위해 노력하지 말 것. 스스로 그려나가기 시작할 것. 나는 다시 아바스 플레인을 시전한다.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단다. 사르트르가 사용한 가장 유명한 예를 들자면 네가 카페 웨이터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웨이터로 남아 있어야 하는 건 아니야. 너에게는 선택권이 있고 의식적으로 선택을 내리고 열심히 추구함으로써 바로 그 선택을 통해 자기 본질을 만들어나 가는 거야. 아빠 스플레인은 끝내고 소냐 쪽을 쳐다본다. 소냐는 말없이 내 말을 듣고 있었다. 좋은 징조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소냐의 눈을 보니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다. 그러니까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선택만 하면. 그렇지. 만약에 내가 닭이 되고 싶다면
내가 그런 선택을 내린다고 해서 닭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하루 종일 알을 품고 닭처럼 울 수야 있겠지만 그래도 닭이 되지는 못해. 나한테는 깃털이 나오는 것 같아. 나한테서 깃털이 나오는 것 같아? 아, 그건 아니지. 하지만 그건 닭이 될 수 없는 게 너의 사실성이기 때문이야. 사실성? 사실성은 다른 실존주의 용어다. 사실성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삶의 요소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 시기에 이 나라에서 이 부모에게 태어나기로 선택하지 않았다. 우리는 사실성을 통제할 수 없다. 나는 다시 설명을 시작한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사실성을 초월할 수 있고 자신의 사실성, 즉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야. 사실성, 진심, 시몬 드부아르는 라는 사람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네. 그럼 섹스피어는? 섹스피어가 왜? 섹스피어는 새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발명했다고. 눈알이나 끝내준다 같은 단어들 말이야. 섹스피어가 없었다면 자식 눈알이 끝내주는데 같은 말도 못했을걸?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야. 일리가 있네. 맞지? 내가 차세대 시몬 드보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러려면 철학 용어가 있어야 해. 진정한 철학자들은 다 자기만의 철학 용어가 있거든. 어디 보자. 끝내준 성은 어때? 그게 무슨 뜻인데 끝내주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모두들 약간의 끝내주는 면은 다 있다는 개념이지. 그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끝내주는 점이 더 많아? 아니, 그건 아니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끝내주는 면을 더 잘 알아. 자신의 끝내주는 저장소에 가다는 것, 그게 바로 끝내준성이야.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눈알을 굴리지 않는다. 극찬이다. 걷는 동안 햇빛이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온다. 그때 방금 우리가 철학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철학을 읽은 것도 공부한 것도 아니, 철학을 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공유하는 인간성의 중요한 측면에 관해 치열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러한 측면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용어를 만들었다. 끝내준성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나 칸트의 정원 명령만큼 멋지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다.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누가 알겠는가? 결국 우리는 시몬 드보르 다리에 도착한다. 극도로 철학적인 다리라는 생각이 든다. 보행자는 서로 높이가 다른 세 개의 경사로 중 하나를 이용해 다리로 진입한 뒤 센강을 건너 또 다른 세 개의 경사로 중 하나를 이용해 다리에서 내려온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꼭 같은 높이의 경사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매번 다른 높이의 경사로를 선택할 수 있다. 다시 아바스 플레인을 펼친다. 인생은 이 다리처럼 1년의 끝없는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어. 처음에는 어떤 방향을 선택해도 한다 해도 언제나 자유롭게 방향을 바꿀 수 있지. 우리가 언제까지나 멈추지 않고 우리가 이용할 경사로를 우리의 본질을 선택하고 마치 그게 아닌 척 구는 것은 우리의 주체성을 포기하는 행위야. 이 다리는 강철로 구현된 실존주의야. 아빠, 응? 상상 임신이 뭔지 알아? 아니? 나는 소녀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한다. 임신했을 때 나타나는 신체 증상은 다 나타나는데 임신은 아닌 거야. 그냥 임신했다고 생각만 하는 거지. 흥미롭네. 근데 그게 이거랑 무슨... 아빠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빠는 저 쿨하게 생긴 다리가 무슨 대단한 생각에 대한 은유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엔 저건 그냥 쿨하게 생긴 다리야. 철학자들은 돌을 잘 놓는다. 심오한 생각에 너무
하고 싶어서 지적 환영에 빠진 위험을 감수한다. 때때로 희미하게 빛나는 저 빛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장난일 뿐이며 때로는 가장 단순한 설명이 가장 좋은 설명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둘씩 짝을 이뤘을 때 철학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인조 방식이다. 지나치게 멀리 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줄 다른 사람, 다른 정신이 필요하다. 소냐는 내 소크라테스다. 소냐는 내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의심을 심는다. 카페를 사랑한 시몬 드 보부아르는 카페이에서 태어났다. 보부아르 가족이 살던 아파트에는 발코니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발코니에서 카페 드 라 로통드가 내려다 보였다. 어느 날 부모님이 나가고 집에 안 계실 때 보부아르는 여동생에게 아래층으로 몰래 내려가 카페 크림을 마시자고 했다. 동생 엘렌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그 엄청난 대담함, 그 뻔뻔함이라니. 자신의 설명에 따르면 보부아르는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여자아이였다. 호기심도 많았다. 보부아르는 걸신 들린 듯 책을 탐독했다. 종류를 가리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여행 이야기를 좋아했는데 이때 생긴 방랑벽이 평생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보부아르에게 철학을 공부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바로 그거였다. 보부아르는 철학에 푹 빠졌다. 어린 나이에 실존주의자가 되기도 전에, 실존주의자라는 용어가 생겨나기도 전에 보부아르는 내 삶은 현실이 아닌 내 삶은 현실이 될 아름다운 이야기, 내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들어낼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게 바로 실존주의다. 따라야 할 각본도 지문도 없다. 우리는 우리 삶이라는 이야기의 저자이자 감독이자 배우다. 보부아르는 22살의 최연소로 그 어려운 철학교수 자격 시험을 통과했다. 샤르트르의 뒤은 차석이었다. 보부아르가 어찌나 근면하고 유머가 없었는지 한 친구는 보부아르에게 카스토르, 즉 비버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이 별명은 평생 보부아르를 따라다녔고 보부아르는 이 별명을 명예의 훈장으로 여겼다. 보부아르의 전기를 쓴 프랑스 전기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일이라는 단어에는 무슨 마법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 이 단어는 특별한 광기, 특별한 분위기를 내뿜는다. 보부아르에게 일은 삶의 암호와도 같았다. 보부아르는 언제나 일을 하고 있었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보부아르는 일을 했다. 샤르트르가 오랜 병을 앓는 동안 보부아르는 노화에 관한 책을 집필했다. 보부아르는 이렇게 말했다. 내 방어수단은 일이다. 그 무엇도 내가 일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앞에서 말했듯이 철학은 노년이라는 주제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주목할 만한 예외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키케로다. 노년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하고 낙관적인 에세이를 썼을 때 그는 62살이었고 끔찍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키케로가 말한다. 모두가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막상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한다. 왜일까? 노년은 그리 나쁘지 않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목소리는 더 듣기 좋아지고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더욱 즐거워진다. 지식과 배움에 시간을 쏟는 한가한 노년보다 인생에서 더 만족스러운 것은 없다. 키케로는 결론 내린다. 보부아르는 이렇게 말한다. 개소리. 보부아르는 키케로의 쾌활한 평가를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노년을 똑바로 바라보기로 결심한다. 그 결과가 바로 읽기 쉽지 않은
585페이지짜리 책 노년이다. 다음은 이 책의 한 문단이다. 제한된 미래와 얼어붙은 과거. 이게 바로 노인들이 맞이하는 상황이다. 많은 경우 이 상황은 노인들을 마비시킨다. 모든 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폐기되었고 삶은 스스로 제 문을 닫는다. 그 무엇도 자신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노인들은 더 이상 그 무엇도 할 것이 없다. 책의 내용은 갈수록 더 암담해진다. 보부아르는 노인이 가난과 노쇠, 비참함, 절망을 선고받은 걸어다니는 송장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남비 콰라족에게는 젊고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진 단어와 늙고 추한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진 단어가 있음을 언급하며 인류학으로 자신의 암울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역사도 보부아르의 편이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과 이들을 조롱할 젊은이가 존재하는 한 조롱의 대상이었다. 여기서 사고 실험 하나. 무인도에서 홀로 나이 먹은 여성을 상상해보자. 이 여성은 늙을까? 언젠가는 주름이 생길 것이고 건강 문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점점 노쇠할 것이다. 하지만 이게 늙는 걸까? 보부아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보부아르가 보기에 노화는 타인이 내리는 문화적, 사회적 판결이었다. 배심원이 없으면 판결도 없다. 무인도의 여성은 생물학적 노쇠를 경험하겠지만 나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노화에 관한 보부아르의 암울한 논문은 분명 본인이 처한 상황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 책을 쓴 당시 보부아르는 60살이었고 그때까지 당혹스러울 정도로 우수했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고 종종 숨이 가빴다. 누군가가 노년은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할 때마다 보부아르는 코웃음을 쳤다. 보부아르는 노년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않은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 나는 보부아르가 흉의 기요틴과 비슷한 인지적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존재, 당위의 함정이 아니라 내가 그럴 수도 반드시 문제라고 부르는 함정이다. 내가 루소처럼 사람들 앞에서 엉덩이를 깔 수도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인들이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이 절망에 빠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이든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있다. 보부아르 같은 실존주의자들이라면 이러한 선택지를 인정할 것이다. 마사, 누비스바움 같은 현대 철학자들이 보부아르의 암울한 운명론을 거부하는 것도 당연하다. 누스바움은 나이 듦에 관한 저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의 경험이나 또래 친구들의 경험은 이 책과 전혀 다르다. 내 생각에 보부아르는 키케로의 발음을 지나치게 만화하려 했던 것 같다. 보부아르는 로마인의 장밋빛 렌즈를 새까만 선글라스로 바꾸었다. 선글라스는 해로운 광선에서 눈을 보호해주지만 빛을 차단하기도 한다. 그리고 빛은 엄연히 존재한다. 보부아르의 말처럼 노년이 천천히 죽어가는 암울한 시기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년은 커다란 기쁨을 느끼고 창의적 결과물을 내는 시기일 수도 있다. 가장 좋은 사례가 누구냐고? 바로 시몬 드 보부아르다. 저녁에 소냐와 너겟을 먹으며 이 주제를 꺼낸다. 13살짜리에게 나이 듦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인어에게 등산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 별로 관심 없는데 소냐는 듣는 것이 마치 빠칭코를 하거나 발레를 배우는 것처럼 선택 가능한 문제인 듯이 말한다. 마음이 동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마음이 동할 것 같지 않은 무언가처럼.
나는 소녀에게 너도 나처럼 똑같이 나이 들고 있다는 사실을 짚어준다. 맞아. 하지만 아빠는 나쁘게 나이 들고 있는 거고 나는 좋게 나이 들고 있어. 좋게 나이 들어? 응. 조금만 있으면 나는 고등학교에 들어갈 거고 운전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좋게 나이 드는 거랑 나쁘게 나이 드는 거랑 정확히 다른 점이 뭔데? 좋게 나이 드는 것은 자유에 더 가까워지는 거야. 나쁘게 나이 드는 건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고. 다른 종류의 질문을 던지기로 한다. 먼저 내가 노아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려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있을 거야. 안 그래? 아니, 사실 없어. 소녀가 말한다. 지식은 노인들이 아는 게 많잖아. 꼭 그렇지도 않아. 사실 젊은 사람들이 아는 게 더 많아. 젊은 이들은 노인들이 아는 지식에 대해서 더해서 새로운 지식까지 알잖아. 다시 전략을 바꾼다. 추억은 노인들은 젊은이보다 추억이 더 많아. 넷플릭스에서 볼 영화가 훨씬 더 많은 거랑 비슷한 거지. 그건 확실히 좋은 일이잖아. 모든 영화가 볼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러다 내 절망을 감지한 소녀가 대충 위로의 말을 건넨다. 어려운 일인 거 알겠어? 하지만 우아하게 나이 드는 법에 관해 쓰고 있는데 어떻게 우아하게 나이 들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 주제를 살짝 바꿔서 쓰는 건 어때? 예를 들면 나이 들지 않는 법에 대해 쓰는 거야.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 소녀가 순순히 인정한다. 젊은 사람이 체크 무늬 바지를 입거나 LP를 들으면 레트로라고 하지만 늙은이가 10대처럼 옷을 입으면 애처롭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만약 나이 드는데 좋은 점이 한 개도 없고 잔인하게 조롱당하지 않고는 젊은이처럼 굴 수도 없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받아들여야 해. 받아들이라고? 응.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 같은 거나 써야겠네. 우리 아이가 뭔가를 찾는 것 같다. 나이 드는 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 너라면 뭐라고 조언을 해줄래? 흐름에 맡겨야겠지. 뇌파에 혼란을 주지 말고. 뇌파?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비유적으로 뇌에서 이봐 우리 늙었어. 진정하자고 라고 말하면 진정해야 하는 거야. 소녀의 말은 매우 스토아적이다. 스토아파의 믿음처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 전자는 바꾸고 후자는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라면 노년은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연습할 수 있는 완벽한 훈련장이다. 나이가 들면 통제에서 수용의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수용은 체념과 다르다. 체념은 수용을 가장한 저항이다.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척 하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척 하는 것과 같다. 수용은 보부알의 작업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다. 우리의 비번은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가 되고 열심히 기투하는데 너무 바빠서 그저 존재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기투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비버 같은 근면 성실함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투이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투일지도 모른다. 나는 생강 저 안에 있는 카페 드 플로르에 있다. 내가 이곳에 와 있는 두 가지 강력한 이유가 있다. 먼저 나는 르 맥도날드를 먹을 만큼 먹었다. 더 이상은 힘들다. 두 번째 이유는 이곳이 보부아르와 샤르트르가 가장 사랑한 카페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음료를 마시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보부아르와 샤르트르는 이곳에서 책도 썼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살던 전후시대 아파트와는 달리 이 카페가
난방이 된다는 이유에서였지만 나중에는 그냥 카페에서 글 쓰는 게 좋았었기 때문이었다. 실존주의는 직접 살아낸 삶의 바탕을 둔 철학이며 파리의 카페만큼 사람들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곳은 없다. 카페는 인간의 실패와 가능성을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실험실이다. 보부아르가 살던 시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카페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훑어봐도 온갖 모습의 삶들을 볼 수 있다. 에스프레소의 맛에 감탄하는 젊은 커플과 지적 난투극에 휘말린 노인들, 우아하게 차려입고 샤도네이를 마시며 혼자 생각에 푹 빠져있는 여성. 그렇다 보니 이러한 카페 라이프는 어쩔 수 없이 보부아르와 샤르트르의 철학에 스며들었다. 샤르트르는 진정성의 중요성을 설명한 문단에서 웨이터를 사례로 든다. 웨이터가 웨이터인 것은 유리자인 것이나 팬인 것과는 다르다. 웨이터를 웨이터로 만드는 본질 같은 것은 없다. 그가 어느 날 자리에서 일어나 나는 카페에서 일하는 웨이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웨이터로서의 삶을 선택했고 자발적으로 관습을 따른다. 그는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나 일할 필요가 없다. 웨이터 일에는 잘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침대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웨이터라는 직업이 선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 그럴 땐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샤르트르는 웨이터를 더 자세히 관찰한다. 그는 훌륭한 웨이터다. 약간 지나치게 훌륭하다. 내 딸이라면 약간 과하다라고 말을 할 것이다. 샤르트르는 그의 움직임은 재빠르고 날렵하다. 약간 지나치게 정확하고 약간 지나치게 신속하다라고 말한다. 그는 약간 지나치게 열심히 허리를 구부린다. 그의 목소리와 그의 눈은 손님의 주문에 약간 지나친 배려를 표한다. 샤르트르는 그가 카페의 웨이터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는 카페 웨이터를 연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반쯤 잠든 채로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는 사회적 역할과 자신의 본질을 혼동한다. 샤르트르는 우리가 타인에게 사로잡혀 있으며 타인의 시선대로 스스로를 바라본다고 말한다. 우리는 자유를 박탈당했으며 진정성이 없다. 나는 노인들이 특히 이러한 자유를 포기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노인을 무력하고 하찮은 존재로 바라보고 노인들은 곧 스스로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노인들은 노인을 연기한다. 일찍 도착한 손님을 위한 할인 메뉴를 주문하고 카리브해로 크루즈 여행을 떠나며 우측 깜빡이를 켜놓은 채로 5km를 달린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노인들이 해야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샤르트르는 잠깐 기다려보라고 말한다. 일찍 온 손님을 위한 특별 메뉴를 정말 좋아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린 선택입니까?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행동하게 된 걸까요? 꼭 그렇게 행동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은퇴에 대해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특정 역할로 평생을 살다가 급작스럽게 이 정체성을 빼앗긴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지? 우리는 톨스토이의 소설 속 주인공 이반 일리치처럼 자신의 삶 전체가 거짓말이었음을, 심지어 자신이 스스로에게 한 거짓말이었음을 깨달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유한성에 직면한 사람은 공연이 끝나자마자 배역에서 빠져나오는 배우처럼 자신의 역할을 더욱 기꺼이 폐기한다. 어쩌면 이반 일리치처럼 우리도 해방의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 순간이 너무 늦게 왔다 하더라도 보부아르의 노년을 다시 읽어보기로 한다. 어쩌면 그리 암울한 책이 아닐 수도 있다. 이번에는 노인은 망했다는 내용에는 B
한 가닥 희망이 비치는 부분에는 G라고 표시하며 읽는다. 책을 다 읽은 후 표시한 글자를 세어본다. B가 G보다 압도적으로 맞다. 상황 중이다. 안 그런가? 아직은 아니다. 나는 올바른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롭고 진정성 있는 존재다. 무엇에 초점을 맞출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나는 G에 초점을 맞추기로 선택한다. G를 전부 합치면 길이는 훨씬 짧지만 훨씬 명랑한 내용의 책이 된다. 그 밖에 보부아르의 전기 여러 권뿐만 아니라 직접 쓴 4권 분량의 회고록도 전부 읽는다. 나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발견한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잉크로 쓴 메시지였다. 평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정 종류의 빛 앞에 대면 보이는 그런 잉크. 빛 아래서 보부아르를 비춰보니 매우 훌륭하게 나이 든 사람이 보인다. 노년에 대한 보부아르의 두려움은 점점 흐릿해지고 지다 고요한 수용, 심지어 즐거움으로 바뀐다. 프랑스의 자랑스러운 지식인인 보부아르는 잘 늙어갈 수 있는 10가지 방법 같은 목록은 절대 만들지 않을 것이다. 자랑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프랑스인도 아닌 나에게는 그런 거리낌이 없다. 1.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 과거를 어찌 해야 할까? 이 질문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까다롭지만 노인에게는 특히 더 까다롭다. 노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과거가 더 많다. 눈 돌리는 곳마다 과거와 부딪히고 과거에 걸려 넘어진다. 과거는 벽장 속에서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 노인은 자신의 과거를 버리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해버리고 싶은 의욕을 느낄지 모른다. 하지만 그건 실수다. 과거는 2가지 측면에서 나름의 가치가 있다. 하나는 치유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적 측면이다. 추억에는 일종의 마법, 나이에 상관없이 느낄 수 있는 마법이 있다. 보부아르는 말한다. 그 마법의 뿌리는 과거에 있지만 마법이 꽃을 피우는 것은 현재다. 언제나 오래전의 일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과거를 경험하는 것이 언제나 현재다. 과거는 현재의 생기를 불어넣는다. 보부아르는 풍성한 과거가 없는 현재의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만약 우리가 지나온 세계가 황폐하다면 음침한 사막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이다. 회상은 다시 보기가 아니다. 기억은 선택적이다. 과거는 기억해야 하지만 까먹을 필요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낙마사고 이후 모든 것을 상세히 기억할 수 있게 되어 끔찍하게 고통받는 보르헤스의 소설 속 가여운 주인공 프레스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존주의자들은 우리가 어떤 기억을 끄집어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좋은 기억을 회상하면 왜 안 되는가? 회상의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있지만 그와 비슷한 부정적 단어, 예를 들면 죄책감이나 후회를 의미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었던 고대 그리스인처럼 살면 왜 안 되는가? 창조적 측면의 회상도 있다. 나는 이런 회상을 위대한 정의라고 부른다. 노인은 인생의 꼭대기 가까이에 서 있기에 더 멀리 내려다 볼 수 있다. 이들은 과거의 희미한 윤곽과 어렸을 때는 파악하지 못했던 인생의 흐름을 분간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조망한다. 또한 이들은 상서로운 우연을 알아채기 시작한다. 보부아르는 이를 여러 선이 한 곳에서 만나는 지점이라고 말한다. 나 또한 인생의 흐름을 되짚어 보기 시작하고 뜻밖의 행운을 발견한다. 친구가 가장 필요했을 때 눈앞에 나타난 새로운 친구, 꼭 알맞은 때에 나타난 꿈의 직업과 그리 꿈 같지 않았던 뒤이은 해고. 힐마르라는 이름의 한 아이슬란드 작곡가가 내게 했던 말이 떠오른다. 나는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내가 만나야 했던 때에 전부 다 만났어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관찰이다. 우리는 위대한 정리를 통해 그저 인생의 흐름만 되짚어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하나씩 추억을 재구성한다. 보부아르는 마치 수공업자처럼 이 과정을 촉각적으로 설명한다. 현재 나는 내 삶을 회복하려 하고 있다. 잊어버린 기억을 되살리고 지식의 불완전한 조각들을 다시 읽고 다시 보고 다시 깎아내고 간극을 메우고 모호한 것을 명확히 하고 산산이 흩어져 있는 요소들을 하나로 붙이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회상은 좋지 않다. 과거의 자신에게 얼매여 영원히 용감한 군인이나 아름다운 아가씨로 남게 될 위험이 있다. 이런 종류의 과거는 얼어붙은 과거이고 얼어붙은 과거는 죽은 과거다. 회상의 또 다른 유형은 만약의 함정이다. 보부아르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신이 내리지 않은 선택, 택하지 않은 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다. 만약 다른 시대에 다른 가족에게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몸이 아팠을 수도 있고 공부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샤르트르를 안 만났을 수도 있다. 마침내 보부아르는 이런 생각들에 아무런 실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흘려보낸다. 보부아르는 나는 내 운명에 만족하며 내 운명이 어떤 식으로 변하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니체의 악마 앞에서 디다카포를 소리 높여 외친다. 처음부터 다시 한다. 친구를 사귈 것. 2. 친구를 사귈 것. 최근 연구들은 2000년 전에 에피쿠로스가 한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 준다. 바로 우정이 행복의 가장 큰 원천 중 하나라는 것. 우리가 맺는 관계의 질은 행복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변수다. 보부아르는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보부아르는 자신의 회고록 모든 것이 끝나고 해서 내가 타인과 맺는 관계, 나의 애정과 우정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라고 말한다. 젊은이들에게 친구는 중요하다. 나이 들면 친구는 더욱더 중요해진다.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친구의 어깨에 기대어 울 수 있는 등의 일반적인 장점 외에도 친구는 현재의 우리 자신과 과거의 우리 자신을 연결해 준다. 그렇기에 나이 들었을 때 친구를 잃는 것이 특히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친구와 함께 과거의 일부까지 잃어버린다. 자기 자신의 일부까지도. 반세기 동안 이어진 보부아르와 사르트르의 우정은 보부아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관계가 시간이 훨씬 흐른 뒤에 보부아르에게 다시 찾아온다. 보부아르는 빈틈없이 자기 시간을 보호했지만 학생들의 요청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졌다. 그래서 브르타뉴에서 철학을 공부하던 17살 학생 실비르 봉에게서 편지가 왔을 때 보부아르는 기꺼이 만난 약속을 적었다. 두 사람은 즉시 서로를 알아보았고 곧 떨어지지 못하는 사이가 되었다.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났다. 같은 책을 읽고 같은 공연을 보았으며 주말이면 프랑스 외곽으로 함께 긴 드라이브를 떠났다. 시즌 단위로 함께 오페라 티켓을 구매했고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보부아르는 자기보다 약 40살 어린 이 여성과의 우정을 통해 활기가 되살아나는 기분을 느꼈다. 우리의 교류가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나는 내 나이를 잊었다. 실비는 나를 자신의 미래로 이끌었고 현재가 잃어버린 차원을 되찾을 때가 또 있었다. 실비는 보부아르가 부정적 평가를 받았을 때 기운을 북돋아준 사람이었다. 보부아르가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영페미니즘의 세계를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었다. 또한 실비는 샤르트르의 죽음 이후 절망에 빠진 보부아르를 구해준 사람이었다. 보부아르와 실비는 함께 노르웨이 피오르드르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 보부아르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실비는 이렇게 말한다. 보부아르는 마치 모든 것을 잊기로 한 것 같았다. 그녀는 우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관계가 삶을 즐길 수 있게 해주었고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난 너를 위해 살지는 않지만 너 덕분에 너를 통해서 살아.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런 것이었다. 타인의 생각을 신경 쓰지 말 것. 3. 타인의 생각을 신경 쓰지 말 것. 나이가 들면 특이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생각에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애초에 다른 사람들은 내 생각을 안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시몬 드 보부아르도 마찬가지였다. 보부아르는 스스로에 대해 더 자신감이 생겼고 자신의 특이한 성격은 더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더 겸손해지기도 했다. 보부아르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유치한 환상에서 벗어나는 코페르니쿠스적 순간을 경험했다. 이런 변화는 엄청난 위안이 된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태양이 아니라 식물이다. 빛을 흡수하고 반사한다. 빛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이런 변화는 왜 노년의 지적 해방이 찾아올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보부아르는 이렇게 말한다. 기이한 모순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온 업적을 완벽의 경지에 올려놓은 바로 그때 그 가치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렘브란트와 미켈란젤로, 베르디, 모네 같은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였다. 더 이상 타인의 칭찬을 갈구하지 않게 된 이들은 자유롭게 자기 직업의 의문을 풀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보부아르의 말처럼 스스로를 넘어섰다. 보부아르가 마지막으로 출간한 책의 운명을 떠올려 보자. 짧은 이야기를 모아놓은 소설 위기의 여자는 보부아르의 60번째 생일에 출간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평론가들은 삶에서나 문학에서나 더 이상 아무도 원하지 않는 한 늙은 여자의 씁쓸한 이야기라고 비난했다. 보부아르는 동요하지 않고 계속 글을 써나갔다. 4. 호기심을 잃지 말 것. 노인들의 문제는 어린 척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어린 척을 못하는 것이다. 이들은 47살을 따라 해야 할 때 27살처럼 군다. 노년은 호기심, 더 나아가 경의를 되찾는 시기다. 결국 철학자는 뇌가 더 커진 7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수로는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만큼 늙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다. 보부아르는 한 번도 열정을 잃지 않았다. 궁금해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전문 평론가처럼 영화와 오페라 이야기를 했다. 꾸준히 식문을 읽었고 권위와 열의를 담아 전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논했다. 미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로널드 레이건을 경유했다. 학자와 기자들을 만났고 호의를 베풀었으며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빨간색 가운을 입고 친구들을 만났다. 10여 년 전에 관심을 끊었던 일이 다시 보부아르의 흥미를 끌었다. 보부아르는 52살에 경탄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은 이 세상 구경이 이제는 더 이상 재미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10년 후 여행은 삶의 새로움을 되찾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 중 하나라고 확신하며 다시 여행길에 나섰다.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보내는 이틀은 익숙한 환경에서 보내는 30일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작가 유진 이오네스코의 여행 공식에 동의했다. 여행을 통해 보부아르는 계속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보부아르는 여행길에서 평안을 느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영원을 품은 순간을 산다. 나 자신의 존재도 잊어버린다.
프로젝트를 추구할 것. 5. 프로젝트를 추구할 것. 보부하르는 노년의 수동성이 아닌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하며 열정은 반드시 외부로 표출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소일거리가 아닌 프로젝트를 가져라. 프로젝트는 이미 의미를 제공해준다. 보부하르는 이렇게 말한다. 노년이 이전 삶에 대한 터무니없는 패러디가 아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존재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 즉 개인과 집단의 대의명분과 사회적, 정치적, 지적, 창의적 작업에 헌신하는 것이다. 보부하르는 20대보다 70대에 정치적으로 더욱 활발히 활동했다. 수십 년간 주저해 온 끝에 그녀는 여러 조직에서 자기 이름을 빌려주었다.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및 알제리 전쟁과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항의했다. 감옥에 수감된 저항 세력과 검열당한 예술가, 쫓겨난 세입자들을 도왔다. 보부하르는 노인 행동주의자라는 유구한 전통을 따르는 것이었다. 책에서 그토록 대담했던 볼테르는 노년에 이르러서야 그 대담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반핵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89의 나이에 7일 동안 감옥에 갇혔다. 미국의 유명한 수학과 의사 벤저민 스폭은 1968년에 베트남전 반대운동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스폭은 80살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나이에 공공연하게 항의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노년의 장점 중 하나다. 줄 것은 더 많아지고 잃을 것은 더 적어진다. 노인의 노쇠한 신체에 깃든 두려움 없는 맹렬한 열정은 감동적인 광경이다. 보부하르는 말한다. 습관의 시인이 될 것. 우리는 노인을 습관의 노예로 여기고 가엾게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로 그래야 할까? 또 보부하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습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며 거기에는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다. 우리는 습관을 필요로 한다. 습관이 없으면 우리 삶은 수백만 개의 무의미한 파편으로 산산조각 날지 모른다. 습관은 우리와 이 세계를, 우리 자신의 세계를 하나로 이어준다. 습관이 왜 생겨났는지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그 가치를 의심하기만 한다면 습관은 유용할 수 있다.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습관을 지배해야 한다. 보부하르는 매일 오후 카드게임을 하는 남자를 사례로 든다. 남자는 언제 어느 카페에서 게임을 할지 자유롭게 선택한다. 이 습관에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어느 날 자기 테이블에 다른 사람이 앉았다면 화를 낸다면 그 습관은 생기 없는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 자유를 확장시키기보다는 제한하게 될 것이다. 습관은 틀에 박힌 일이 아니다. 아니, 괜찮다면 가방 하나를 떠올려 보자. 가방은 우리 삶의 조각조각을 들고 다닐 수 있게 해준다. 바로 그 점이 가방을 유용한 것으로 만들어준다. 곤란해지는 지점은 가방과 그 안에 든 내용물을 혼동할 때, 습관과 습관이 담고 있는 의미를 혼동할 때다. 60대가 된 보부하르는 습관이라는 시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늘 하던 것을 계속했다. 글을 쓰고 읽었으며 음악을 들었다. 하지만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음악을 듣지는 않았다. 하루의 리듬과 내가 하루를 채우는 방식, 내가 만난 사람들을 보면 나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하다. 하지만 나에게 내 삶은 전혀 침체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보부하르는 자신의 습관을 지배했다. 아무것도 하지 말 것. 7. 아무것도 하지 말 것. 활동을 위한 시간이 있다면 게으름을 피우기 위한 시간도 있다. 카이로스다. 우리 문화는 후자가 아닌 전자만 중요시한다. 보부하르와 샤르트르는
왕성하게 활동한 작가였지만 가끔은 모든 일을 멈추고 쉬기도 했다. 두 사람이 로마에서 보낸 여름들은 부를 확장하는 시간이었다. 보부아르는 자신의 여러 프로젝트와 끝없는 분투를 잠시 옆에 치워두고 로마에 몸을 담갔다. 비버는 쉬고 있었다. 수용은 보부아르가 자주 쓴 단어가 아니었지만 그녀는 수용과 유사한 무언가를 이뤄냈다. 75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날 보부아르는 이렇게 말했다. 나이 드는 데에는 장점이 있다. 니체처럼 보부아르도 지난 삶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최대한 많이, 최대한 오랫동안 즐겼다. 8. 부조리를 받아들일 것. 어렸을 때 우리 집 냉장고에 만화 하나가 붙어 있었다. 어머니가 그 만화를 언제 냉장고에 붙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내 기억 속에서 그 만화는 늘 그곳에 있었다. 만화 속의 미친 과학자는 온갖 모양과 색깔의 괴물로 가득한 방 안에 있다. 낙심한 채 커다란 레이저 기계 옆에 앉은 과학자는 자기 조수에게 이렇게 말한다. 27년간 괴물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얻은 게 뭐게? 방에 가득한 괴물들이야. 알베르 카뮈라면 아마 이 만화를 보고 킥킥 웃었을 것이다.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태어난 알베르 카뮈는 부조리 철학을 이끈 대표적 인물이었다. 세상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우리가 이룬 모든 성취는 시간의 가차 없는 발길질에 허물어지고 만다. 그럼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부조리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텅 빈 관객석을 향해 성심성의껏 반복해서 공연하는 정성스러운 무대. 부조리주의자들은 보부아르가 틀렸다고 말할 것이다. 노년은 삶의 패러디가 아니다. 삶 자체가 삶의 패러디다. 노년은 특히 강력한 한 방일 뿐이다. 이런 부조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얼마간은 무시할 수 있다. 스마트워치와 퇴직연금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환상, 삶이 유의미하다는 환상을 준다. 우리는 방금 태운 칼로리와 모아둔 돈을 들여다보며 어딘가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 삶은 유의미해. 내 손목 위에 작은 스크린 속에서 이 의미가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게 보여? 하지만 스마트워치를 찬 시스퍼스의 삶은 스마트워치 없는 시스퍼스의 삶과 똑같이 부조리하다. 사실은 더욱 부조리한데 스마트워치를 찬 시스퍼스는 나아지고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지만 스마트워치 없는 시스퍼스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측정된 부조리는 더 부조리하면 했지 결코 덜 부조리하지 않다. 흥미로운 생각이지만 이게 나이 드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삶은 25살일 때나 75살일 때나 똑같이 부조리하지 않나? 그렇다. 하지만 75살은 그 부조리를 더 잘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충분히 인정하고 돈도 충분히 모았기에 이것들이 전부 무의미하다는 것을 잘 안다. 25살의 시시포스는 어쩌면 이번에는 돌이 언덕 아래로 굴러 내려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놓지 못한다. 75살의 시시포스에게는 그런 환상이 없다. 시시포스의 과제 그리고 우리의 과제는 참담한 운명을 그에 따르기 마련인 체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카뮈는 말한다. 우리는 행복한 시시퍼스를 상상해야만 한다. 하지만 어떻게? 의식이 있는 지적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단조롭고 무의미한 일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무가치함 때문에 자신의 일에 스스로를 던지면 된다. 카뮈는 이렇게 말한다. 시스포스의 운명은 그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의 돌은 그 자신의 것이다. 돌 속의 작은 원자 하나하나 어둠이 내린
산의 작은 광물 조각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를 형성한다. 산의 꼭대기로 향하는 그 투쟁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다. 보부아르는 카미의 부조리 주의에 온전히 동의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열렬한 영웅주의라 부른 것을 받아들이고 그 일 자체가 가진 마법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보부아르는 괴물로 가득한 방 안에 서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더 많은 괴물을 만들어냈다. 9. 건설적으로 물러날 것.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 삶을 매달린다. 하지만 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가 건설적인 물러남이라고 부른 것을 실천해야 한다. 건설적인 물러남은 만사무관심하거나 세상에 등을 돌리는 게 아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 물러나는 것이다. 여전히 기차에 탄 승객이고 여전히 다른 승객을 신경 쓰지만 부딪히고 흔들리는 것에 전보다 덜 불안해하고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을지 덜 걱정하는 것이다. 97살까지 살았던 버트런트 러셀은 관심사의 원을 확장시켜서 더 넓고 덜 사적인 것으로 만들므로써 자아의 벽이 조금씩 약해지도록 자신의 삶을 점점 더 보편적인 삶에 어우러지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인생을 강이라고 생각해보자. 뚝 사이에 가늘게 흐르기 시작한 강물은 돌 위와 다리 아래를 지나 폭포수가 되어 떨어진다. 강은 점점 더 폭이 넓어지고 뚝은 점점 낮아진다. 물은 갈수록 더 잔잔히 흐르다 눈에 띄는 커다란 변화 없이 결국 바다와 어우러지고 고통 없이 독자성을 내려놓는다. 나는 이것이 노년의 최종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물길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넓히는 것. 꺼져가는 빛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 계속 타오를 것임을 믿는 것. 하와이로서의 지혜. 모든 것에는 알맞은 때가 있다. 심지어 물러나는 것에도. 10.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넘겨줄 것. 프랑스의 평론가 폴 발레리가 시에 관해 한 말은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 삶에는 결코 끝이 없다. 그저 포기할 뿐. 끝마치지 못한 일은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이 세상에 끝마치지도 못한 일을 남기지 않고 떠나는 사람은 삶을 온전히 살아낼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미래가 줄어들수록 다른 이의 미래는 더욱 커진다. 우리가 끝마치지 못한 일은 다른 사람들이 끝마쳐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노년을 덜 쓰라리게 해준다. 보부아르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젊은 사람들이 좋다. 그들의 계획 안에서 내 계획을 발견하면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후에도 내 삶이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이 든다. 물론 보장은 아니다. 우리가 이전 세대의 프로젝트를 망쳐 놓았듯이 젊은 세대는 우리의 프로젝트를 망쳐 놓을지 모른다. 우리에게 아무 권리도 없다. 우리는 여관에 머무는 여행자와 마찬가지다. 그저 잠시 머물다. 담배 피우지 마시오. 규칙을 준수하고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의 상태로 방을 비우고 어쩌면 고객 의견함에 쪽지 한두 개를 넣어두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여행자. 나는 아직 내 자리를 넘겨줄 준비가 안 됐다. 아직은 아니다. 나는 늦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노년과 충돌한다면, 아니, 노년과 충돌할 때 우리 딸에게 어떤 쪽지를 남겨주고 싶었다. 다시 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곧 성인이 될 딸아이를 바라본다. 이어폰을 귀에 단단히 끼우고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두드리고 있는 아이는 내가 할아버지 노트와 할아버지 펜을 꺼내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소녀에게 모든 것을
특히 너 자신의 질문은 물으렴. 경이로워하며 세상을 바라보렴. 경건한 마음으로 세상과 대화하렴. 사랑을 담아 귀를 기울이렴. 절대로 배움을 멈추지 말렴. 모든 것을 하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가지렴. 네가 원하는 모든 높이의 다리를 건너렴. 네가 가진 시시포스의 돌덩이를 저주하지 말렴. 받아들이렴. 사랑하렴. 아, 맥도날드는 좀 줄이려나. 싫음 말고 그건 너의 선택이니까.